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주식하기 3회차로서 핵심 용어에 대한 해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7가지 단계로 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7단계 정도만 알면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 용어에 대한 해설로서 좀 딱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은 우리가 주식에서 결정적인 영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하셔서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배당과 배당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이라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비율 비례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 나누어주는 방식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해서 나누어주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은 회기간 동안에 분기로 또 반기로 연말 이렇게 해서 기업이 선택하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라면 1년에 4번을 나눠주겠죠. 반기면 2번. 근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다음 회기 4월경 주식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4월까지 통장을 유지를 하셔야 그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배당 자격을 갖추려면 이제 연말 배당으로서 기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은 12월 31일이죠. 근데 그날은 휴장입니다. 그럼 30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주식 매입을 했대서 바로 내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흘의 기간이 걸려서 주식이 온전히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6일까지는 매입을 해야 이제 연말에 배당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서는 인식을 하고 그 주식에 배당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업의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방법을 분기로 하다가 연말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배당금을 어떻게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지사항으로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배당의 가치가 어떤지를 보고 12월 25일이나 6일에 매매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우는 배당이 좀 그래도 괜찮은 주식입니다. 이 금액을 해서 차트를 보시면은 12월 말에 최고의 정점을 찍었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주들이 많이 몰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배당과 배당 자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배당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어 자산이 감소하는 만큼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주식 차트가 흘러가는데요. 그날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그 볼륨만큼 비례적으로 하락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이라 해서 이렇게 표시가 주가가 급강하했다가 다시 회복되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KB금융에 대한 한번 차트를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연차별로 보시면은 배당락이라는 표시가 있고 그 시점에 보면은 뚝 떨어집니다. 계속 뚝 떨어지죠. 그러고는 다시 회복돼가지고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배당락이란 걸 몰랐을 때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뚝뚝 떨어졌을까? 배당락이란 용어가 나오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놀라지 마시고 이거는 이래서 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설명은 좀 없습니다. 권리락이라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권리락이라는 것은 정자해가 주식이 는 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그 주식 가치를 낮춥니다. 그 비율만큼 떨어뜨리는데 배당과 마찬가지죠. 그 낮아지는 그 기점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주당 가격이 낮아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한국 기업의 과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번다면 60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줍니다. 배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약 56%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서 같이 동시에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산다는 것은 투기의 목적보다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주식은 소득원의 주목적을 갖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건강한 주식의 시스템이 잘 갖춰졌습니다. 미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하게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과정을 겪어서 지금은 아주 잘 시스템이 갖춰진 제도입니다. 한국은 그러면 어떨까요? 유보금을 엄청 많이 쌓아놓고도 배당은 쥐꼬리만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부 기업뿐입니다. 배당 안 해주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가 한번 일어났죠. 코로나19 위기에 GDP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달았는데도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이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처럼 과연 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 경영에서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당 효율을 극대화시켰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실질적인 이익을 많이 일으킨 기업인데 이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6조, 7조, 7조, 8조 해가지고 올해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린 회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유보율 약 5,500%를 유보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당 배당금은 지난 회기 말에도 11,110원을 배당을 하겠다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가 얼마죠? 우리는 살 때 한 주를 99만 원에 샀을 때 주당으로는 11,10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쥐꼬리 같은 배당입니다. 이 회사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영향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분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용어들마다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의 핸디캡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인데 물적 분할은 분리 신설된 법인 주식을 모 회사가 소유하지만 일반 주주들은 분할된 기업의 주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게 물적 분할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얼마 전에 엔소를 모 회사로부터 물적 분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갖고 있던 그 가치에 대한 이점 구조가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그만큼 주가는 하락이 됐죠. 문제는 2차 전지 가치를 보고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은 이중으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주가도 하락됐고 또 분할 기업에 대한 주식 권리만큼은 상실해버렸죠.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적 분할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면은 그룹사들은 회장이 주가를 임의로 조정하여 실경영권을 가지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럴 해저도 될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대기업에 많은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들이 물고 물려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돌아가면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장이 계속 대를 이어서 경영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질 때 이 물적 분할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인적 분할은 전속 회사가 주주들이 소유한 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할 회사는 신설 회사 또는 합병 상대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를 내포하게 되므로 주당 가치가 상승함으로 기존 주주들은 분할 전의 지분 가치를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룹에서 차악이 대해서 형제들 간에 회사를 나눌 때 인적 분할을 많이 씁니다. 얼마 전에 LG그룹에서 LX그룹으로 분할이 됐죠. 그랬을 때 LX 쪽으로는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LX 하우시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이쪽으로 해서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소액 주주들은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에 대한 주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은 우리 주주들로서는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자, 그럼 더 좀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해외의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모회사인 다임러는 지난 10일 트럭 사업부를 분할해서 독일의 정시에 상장시켰습니다. 다임러 주주들은 다임러 트럭 신주 65%를 모회사 지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클라우드 자회사인 VM웨어를 상장시킨 델은 주당 0.44주의 신주를 주주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서비스로 분할한 IBM 바이오시뮬러와 여성건강 사업부를 떼낸 머크도 모회사 지분에 따라 신규 상장 주식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대부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사회 및 정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목소리를 보면 자회사 동시 상장을 법제화해서 금지시키자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는 이 모순된 관행을 없애자는 거죠. 외국 주식시장에서는 물적 분할로 인한 모기업과 자회사의 동시 상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한국은 경영자들이 아주 일방적으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주식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도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물적 분할은 이렇게 개미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그 개미들이 갖고 있는 작은 금액마저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개선을 해야 될 우리 과제입니다. 올해 분할 예정과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주요 분할 상장 예정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얼마 전에 LG엔솔 상장시켰죠. 분할했죠. 그 다음에 이마트가 지금 SSG닷컴 물적 분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모빌리티를 지금 물적 분할을 하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분할하는데요. 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을 해서 또 뭐 물적 분할했는데 이름도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식이 상당히 하락이 됐죠. 연초에. 그 다음 CJ에서 CJ 올리브영, 그 다음 만도가 HL 클레무브라는 물적 분할 상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대선 후보 주식 관련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물적 분할 후 모 자회사 동시 상장 방지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자사주 마법 방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해가 좀 쉽습니다. 신사업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 부여. 금방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죠.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이건 카카오페이의 이런 사례들을 막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인수 기업 지배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 누리는 관행 재검토를 하겠다. 주가 조작 등 정권 범죄 수사와 처벌 전 과정을 개편하겠다. 누가 되든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BW는 발행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채권자는 보통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는 사채 금액을 상환을 받거나 아니면은 발행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회사 측에 신주를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금 손실이 보장된 투자이기도 하며 주가 상승 시에는 큰 수익을 일으킬 수 있죠. 대부분 상환 기일 시에 해당 시점 주가가 상승될 것을 예측하고 투자를 합니다. 기업의 입장으로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최저금리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어 신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기도 하고, 상환 시는 신주로 지급하게 되므로 자금 지출 부담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로금리로 해가지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럼 주주 입장은 어떨까요? 매입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규모를 발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BW가 기업의 성장에서 어떤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도할 경우에는 주가 상장으로 해서 주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주가 떨어질 수가 있죠. 요 두 가지의 유불리에 대해서 한번 판별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 즉 이익 배당에서 우선주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익 배당을 우선을 받겠다라는 이런 주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설립 시에 발기인을 우대하기 위해서 발행한 PS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영업상 필요해서 신주를 모집을 용이하기 위해서 또 RCPS라고 해서 우선주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 주식에서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차우, 현대차 2우B, 3우B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선주 발행 회차 구분입니다. 현대차우를 발행했는데 그 다음에 2차로 또 우선주를 발행했고 3차로 우선주를 발행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선주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주에 비하여 배당률이 한 1% 정도 더 혜택을 줍니다. 대신 주총에서 의결권이 없습니다. 사실 개인들은 주총에 가서 의결을 할 일이 크게 없다면은 사실상은 우리에게 불리한 일은 아닐 수가 있죠. 우선주 주가는 보통 50에서 70% 정도가 적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월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주가 현대차가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선주의 시세를 보니까 98,8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50에서 70% 범주 안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2우B는 10만 500원입니다. 3우B는 11,350원입니다. 많이 차이가 있죠. 여기에 대한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예수기간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상장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용어이기도 합니다. 보호예수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그 기간을 보호예수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권사들이 주식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보호를 해줘요. 왜 보호를 해두냐면은 대주주가 아니면 그런 주주들이 투자금을 대량을 매도하게 되면은 회사 주식이 급락을 할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3개월에서 한 1년 그 구간으로 해서 각각 지정을 해서 보호예수기간을 둔 주식을 갖게 합니다. 그 개인 주주들은 해당 기업의 보호예수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신상장 기업에 대해서요. 그래서 보호예수기간이 풀리는 시점에서는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권사들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싸게 갖고 있었던 주식이죠. 이 주식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서는 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그 기간을 피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그 사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어플로 이렇게 주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폴더를 나누어서 신상장해서 신규 상장한 주식들을 이렇게 제가 모아서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모아서 봤을 때 비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카카오페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보면 신상장을 했죠. 주식이 떨어지죠. 이게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이익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이게 보통 이렇게 차트가 변화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급강화가 됐죠. 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은 요 한 달 기간, 요 기간에 이 경영권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가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한 9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덕적인 해이에 문제가 크게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 보면 기관들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개인들은 이 사건을 보고 다 매각을 했습니다. 저도 카카오페이의 뉴스를 듣고 이 회사의 주식은 손해 유불리를 떠나서 무조건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그런데 외국인들은 더 이렇게 떨어지니까 모르고 샀다가
뉴스를 듣고 알고는 바로 이렇게 거의 팔아버렸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우리 개인들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기업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대표이사가 사퇴를 했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사퇴를 하고 본사에 들어가서 대표이사를 또 맡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요?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고 세간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은 그 사람이 떠나면서 한다는 말이 나머지 주식을 팔겠다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세상에. 지금 카카오페이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대표이사를 바꾸고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지만요, 또 최근에 들어서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또 감사가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에 이렇게 부딪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상적인 신규 상장사들 한번 주식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원준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이 상장을 해서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그러고 반복을 하면서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1월 지금 중순 이제 막 다다랐습니다. 요 메모가 있죠. 원준에 대한 메모를 저는 1월 중순 이후 주목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1월 중순 이후에 보호예수 기간이 풀리는 주식이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지만 이 보호예수 기간이 풀려서 나오는 주식으로서 하락된 이후에 사겠다라고 저는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이것과 좀 비슷하게 가죠. 상장을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 이 기간이 보호예수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신상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기간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분석 용어들에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전문 용어들이 좀 있어요. 이 매출이 있고 쭉 내려와서 ROE, EPS, PER, BPS, 뭐 PBR, 참 발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애널리스트들도 말할 때 보면 이 PR로 해가지고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PER로 봤을 때 22배다. 11배면은 더 매력적이죠. 또 37배 더 많이 주식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갔죠. 9.4배가 됐다. 이런 경우에 더 사고 싶겠죠. 이게 PER입니다. 그 다음에 PCR이라는 거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다음 시간에 있을 겁니다. 쭉 설명을 하고 이 용어대로만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SR이라는 것은 무슨 용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PSR이 없죠. 그래서 한번 요것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총 100억 기업이 둘이 있는데 A 기업은 매출이 그 회기에 100억을 냈다면은 그 가치가 1이 됩니다. 나누기 해보면 되죠. 근데 B 기업은 매출이 그 사이에 200억을 했다면 0.5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B 기업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투자의 가치를 더 인정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PSR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 공시 채널에 대해서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KIDN 대한민국 대표 기업 공시 채널,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채널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캡처한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이브를 검색을 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보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하이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3번을 눌려서 자, 추가 상장한 주식에 대해서 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잠시 세우고 한번 볼게요. 의무 보유 대상자라고 이게 바로 그 말씀드렸던 보호예수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의무 보호 같은 용어입니다. 의무 보호 대상자는 이런 사람의 등 39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수는 이 정도 주식수를 추가 상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의무보호 기간은 6월 30일부터 그 이듬해 올해 6월 29일까지 1년간 의무보유 기간으로 해서 보호예수 기간이죠. 이렇게 해서 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이브를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6월 29일 이후에 이 주식들이 시장에서 매각이 된 후에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후에 주식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데 대한 전체적으로 내용이라든가 유권시장,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 파생상품 또 뭐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비심사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밑에 가보면은 이 항목들이 많죠.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쌍용차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회사 개요와 재무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좀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재무 상태라든가 매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는 재무 상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별 검색, 채권 공시, 펀드, 종합정보, 상장법인, 뭐 자사주 취득분 여기 들어가 보면은 자사주 취득이라는 것은 주가 관리를 아주 긍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회사에 대해서 자사주 취득 기간과 금액과 체결 수량이라든가 체결 비율이라든가 금액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느 회사가 자사주 취득을 어떻게 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이트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 구매를 하고 싶다면 여기 와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다 보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사이트 안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지만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용어들을 알고 주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하셨는지요? 이제는 이 용어를 안다면은 주식에 대한 식견을 갖게 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계획된 대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